자,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원 김희재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해양저 확장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우선 교과서는 13페이지입니다. 자, PPT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에 그림을 보면, 배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고, 그 배에서 음파를 발사를 했네요. 발사된 음파가 해저에 딱 닿고 다시 배로 되돌아오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건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비슷한 그림이네요. 근데 이제 더 보기 좋게 3D 그래픽으로 표현을 했네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음파 탐지 기술로 해저 지형을 연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음파 탐지가 처음부터 해저 지형을 연구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군의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서 발달한 기술인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이러한 기술들이 해저 지형을 연구하기 위한 기술로 변모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지구과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인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음파 탐지 기술로 해저 지형을 더욱더 디테일하게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저 확장설의 이론을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음파 탐지 기술로 어떻게 해저 지형을 추정할 수 있는지 간략한 원리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파 탐지로 해저 지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간단한 수식을 알면 되는데요. 자, 바로 이 수식입니다. 거속시 공식인데 거속시 공식이 뭐죠? 거가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죠. 자, 이 공식의 변형 버전인 거예요. 자, 한번 공식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D는 수심입니다.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평으로 가면 거리고 이제 바닷속에다 놓으면 이제 수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V는 음파의 속력입니다. 그러니까 속력이겠죠. 음파를 쐈으니까 그 음파의 속력. 그 다음에 T는 그 음파가 다시 탐사선으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화면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배에서 음파를 쫙 쏴주고 어떤 일정한 속력으로 음파가 전달되겠죠. 그 다음에 해저에서 튕겨져 나와서 다시 되돌아와서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을 바로 T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 2분의 1은 왜 붙여졌을까요? 이 2분의 1은 바로 중복거리를 재지 않기 위해서 2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음파가 배에서 이렇게 간 시간만 계산을 해줘야지 이러한 해저 지형의 깊이를 알 수 있는데, 자, 갔다가 돌아온 시간까지 해버리면 훨씬 더 시간이 왜곡이 돼버리는 거죠. 2배의 시간이 걸린 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을 사실 2분의 1은 이 t에다가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음파의 속력, 그러니까 음파의 속력은 보통 1500m/s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음파의 속력을 미리 알고 있고, 그 다음에 t, 걸린 시간 t를 이 음파의 속력을 곱해주면 바로 d, 즉 수심이 나오게 됩니다. 수심을 알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수심을 알면 그 해저 지형이 얼마나 높이 올라와 있고
아니면 그 해저 지형이 얼마나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해저 지형이 평탄하다가 이렇게 깊이 파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시간이 짧게 걸렸다, 음파가 되돌아오는 시간이 짧게 걸렸다, 그러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지형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주겠습니다. 이 과제는 수업을 열심히 들은 사람들, 지금 다른 짓거리 하지 않고, 다른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게임을 몰래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하지만 열심히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몰래 과제를 내주겠습니다. 교과서 13페이지 아래 부분을 보면 탐구라고 써져 있고 자료 해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목은 음향 측심 자료로부터 해저 지형 추정하기라는 활동이 있는데, 이 활동을 해보고 여기 교과서에 직접 그려보고 계산해서 그려보고 선생님한테 3월 8일 9일 그러니까 이틀 동안 기간을 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동안 선생님에게 이 교과서를 가져온 다음에 설명을 하면 교과 세특 기록을 해주겠습니다. 알겠죠? 자, 대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과서 13페이지에 있는 이 표를 이 수식을 이용해서 빈칸을 다 집어 넣어 보세요. 깊이를 계산하라는 말이죠. 자, 그럼 깊이가 나오면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을 그린다면 그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어떤 해저 지형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해저 지형의 이름까지 딱 써오면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선생님은 그 사람에 한해서 교과 세특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세요. 3월 8일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일단 1500m/s는 고정이라고 치고,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10초가 걸렸다고 합시다. 10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5가 되고 1500 곱하기 5를 하면 몇이죠? 7500이 됩니다. 됐나요? 맞죠? 7500m가 되게 됩니다. 이게 지워야겠네요. 자, 그러면 D가 7500m. 이게 무슨 말인가요? 수심이 7500m라는 거예요. 수심이. 이게 하나로서는 의미가 없지만, 이제 배가 옆으로 쫙 바다를 이제 건너면서, 바다를 지나면서 그 해저 지형의 깊이를 계속 재면은 그 해저 지형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다음 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교과서는 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음파 탐지로 어떤 해저 지형들을 찾았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대륙 주변부,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해저 지형. 심해저 지형은 이제 심해 평원이라고도 합니다. 자, 대륙 주변부는 뭐가 있냐? 자, 대륙붕, 그 다음에 대륙 사면, 대륙대. 이 대륙붕은 이 대륙 주변에 있는 곳을 이제 대륙 주변에 있으면서 바다에 잠겨 있는 그런 수심이 낮은 지역을 이제 대륙붕이라고 하는 거고, 대륙 사면은 경사가 아주 급하게 시작되는 곳을 대륙 서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륙대는 대륙 사면과 심해저 평원을 잇는 그런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곳을 대륙대라고 합니다. 자, 심해저 지형은 해령이 있고요, 해산이 있고, 평정해산, 화산섬이 있는데, 뭐 화산섬이라고 하면은 뭐 화산 활동을 하면서 바다 위로 나오는 이러한 화산을 화산섬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평정해산, 그 다음에 해산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해산은 풍화침식이 되지 않고 그냥 뾰족하게 나와 있는 해산을 말하는 거예요. 대신 바다 밑에 잠겨 있어야겠죠. 근데 평정해산은 뭐냐면 언젠가 화산섬처럼 바다 위에 볼록 튀어나온 적이 있었던 화산섬이었던 거야. 근데 풍화침식의 과정에 의해서 이러한
뾰족했던 화산섬이, 그러니까 해산이나 화산섬이 이렇게 침식이 돼서 꼭대기가 평탄하게 되어진 것을 평정해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해령이 남았는데, 이중 주인공은 단연코 해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들은 해령에 관해서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해령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해령이 무엇인지, 자, 해령을 왜 주목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해령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해령이란 깊은 바닷속에 위치한 좁고 기다란 산맥을 의미합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을 다 빼버린 사진인데요. 자, 육지는 딱 보면 알겠고, 바닷속을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길게 가느다랗고 좁지만 아주 길게 이어진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해령입니다. 해령입니다. 해령. 자, 해령이 뭐냐? 바닷속에 위치한 산맥이에요. 산맥.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 음파 탐지를 통해서 대체 어떻게 바닷속에 이러한 길다란 산맥이 있는가 신기해하면서도 그걸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런 해령을 연구한 끝에 왼쪽에 있는 디츠, 오른쪽에 있는 헤스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1962년 해양저 확장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해령을 연구한 끝에. 자, 그러면 해양저 확장설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전에 해령이 무엇인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해령의 단면의 모습인데요. 영어로 돼 있다고 이제 거부감이 느낄 텐데, 이러한 연구한 사람들이 다 이제 외국의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은 영어 자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와 친해지도록 합시다. 자, 이제 해령의 단면인데 보면은 이 파란색으로 된 게 이제 물이에요. 바닷물. 물이고, 이러한 이 회색으로 된 게 이제 크러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크러스트는 뭐라고 나와 있죠? 지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각. 해양 지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연두색으로 나온 거 뭐냐면 리소스페릭 멘틀이라고 하는데, 스님 같은 그런 한국식 영어 발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네이버에서 쳐서 발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어쨌든 이 연두색의 멘틀이 뭐냐면은 이제 리소스페릭 뭐죠? 석판구체예요. 그러니까 딱딱하단 말이야. 딱딱한 멘틀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빨간색 멘틀. 그러니까 에스노스페릭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직접 발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이버에서 쳐서. 에스노스페릭이 압류권이라고 뜻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연약권. 뒤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 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게 물은 물이고, 지각은 해양 지각입니다. 근데 이 리소스페릭 멘틀을 보면은 석판구체, 그러니까 딱딱하단 말이야. 딱딱한 멘틀이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딱딱하다는 말이야. 근데 그럼 여기서부터는 연약하다. 그러니까 물렁물렁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석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절반쯤은 용융이 되었고 절반쯤은 굳은 상태, 약간 젤리 같은 형태로 있으면서, 우리 저번 시간에 멘틀 대류설 배웠었죠? 이 멘틀 대류가 바로 이러한 연약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화살표의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 어느 한 지점에서 이렇게 쑥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어디로 올라오나요? 자, 얇은 지역을 뚫고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그럼 여기가 왜 얇아졌을까요? 자, 이 화살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화살표를 보면 양옆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력. 장력이 왜 생기느냐? 그것은 뒤에 판구조를 할 때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자,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장력이 발생을 해서 양쪽에서 판을
판이 아니라 이러한 지각과 리소스페릭 멘틀, 그러니까 멘틀 상부, 이것을 이제 멘틀 상부라고 하는데, 지각과 멘틀 상부를 합쳐서 우리는 이제 판이라고 하게 됩니다. 판은 바로 딱딱합니다. 딱딱해. 그래서 암권이라고 합니다. 암권. 딱딱한 암석의 권이다. 암권. 그럼 바로 밑에 있는 에스노스페릭은 뭐라 했죠? 연약권, 연약하다. 젤리 같은 멘틀이다. 그러니까 일부는 녹아있고 일부는 딱딱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질이 다른 거죠.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암권이 장력에 의해서 양옆으로 당겨지게 되면은 제일 연약한 부분, 제일 약한 부분에서 이렇게 제일 약한 부분을 뚫고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멘틀 대류를 배웠었죠. 그죠? 이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해령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장력이 작용을 해서 딱딱한 암권, 즉 판을 양쪽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이 멘틀 대류가 그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오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멘틀 대류의 상승부라고 합니다. 이 멘틀 대류는 이 연약권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용어들인데, 지각과 멘틀 상부를 합친 걸 뭐라고 한댔죠? 판 혹은 암권이라고 하고, 그 바로 밑에는 연약권, 바로 이거죠.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 발생 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해령의 단면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말한 헤스와 티츠가 대체 어떤 것을 보고 해양저가 확장한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에 표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그림에 대한 이제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전에 있던 그림과 약간 거의 비슷해요. 아래쪽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자, 고온의 물질의 상승. 자, 멘틀 대류의 상승부입니다. 그리고 연약권, 한글로 써져 있죠. 연약권.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암권입니다. 암권. 암석권이라 써져 있네요. 뜨거운 암석권, 차가운 암석권. 자, 고온의 물질이 상승.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온도가 당연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멘틀 대류의 상승부 근처는 뜨거운 암석권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연료량 그래프를 한번 봐볼까요? 연료량 그래프 위에 연료량 그래프를 보면 자, 이렇게 연료량, 세로축 연료량, 가로축 해령으로부터의 거리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해령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 해령 바로 그 윗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연료량이 당연히 매우 뜨겁겠죠. 높겠죠. 왜? 고온의 물질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위치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온도가 높겠죠. 그죠? 그러면 해령이 아닌 곳은 어떻게 될까요? 해령이 아닌 곳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뜨거운 정도, 그러니까 열이 발생하는 정도가 이렇게 점점 낮아지겠죠. 자, 이 그래프도 사실 좀 정확한 그래프는 아니에요. 연료량이 지금 이렇게 평평 플랫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계속 조금씩 낮아지는 겁니다. 계속. 이게 맞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쑥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네요. 어쨌든 이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구라는 것을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뜨거운 마그마가 올라오는 듯한 곳에서는 다시 연료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딱 여기까지입니다.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해령 자체와 그 해령 주변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디다? 해령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해구까지다.
뭐 해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해령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곳이 멀리 떨어질수록 연료량이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프 해석을 다 했으니까 한번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령 주위에서 지열이 높다. 자, 이것은 당연하네요. 왜? 멘틀 대류의 상승부니까. 멘틀 대류설에서. 그 다음에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지열이 낮아진다. 연료량이 낮아진다. 당연하네요. 자, 해령 부근에는 현무암이 분포한다. 자, 이거는 바로 밑에 걸 읽어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해저로 분출된 용암은 새로운 해양 지각을 만든다. 멘틀 대류의 상승부.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뜻하나요? 마그마가 상승해서 해령으로 분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해저로 분출된 용암이 바닷물과 만나서 차갑게 식어버리면 새로운 암석이 되겠고, 그것이 바로 쌓이다 보면은 바로 해양 지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해양 지각은 바로 뭘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현무암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멘틀 대류를 하는 그런 고온의 물질, 이러한 마그마가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현무암질. 현무암을 녹이면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는 건데, 이런 현무암질로 이루어진 마그마가 해령에서 분출을 하고 그것이 식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뭐 무한대로 펼쳐지느냐, 땅이 무한대로 만들어지냐? 그건 아니죠. 이 새로운 해양 지각이 해령에서 만들어지는데 반면에 아주 차갑게 식어버린 해양 지각들은 해구에서 소멸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겁니다. 해구에서 해양 지각이 소멸된다는. 자, 그래서 해양지역 확장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해양지역 확장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해령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했고, 해령이란 깊은 바닷속에 위치한 좁고 기다란 산맥이라고 우리가 사진을 통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령의 단면은 어떻게 생겼느냐? 단면은 간단하면서도 사실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새로 들어본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해령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당연히 바닷속에 있으니까 물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두색은 뭐다? 멘틀 상부다. 멘틀 상부는 어친다? 영어 단어 그대로 리소스페릭 멘틀, 그러니까 석판 구체의 멘틀이다. 딱딱한 멘틀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한글로 쉽게 멘틀 상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빨간색 부분은 뭐다? 에스노스페릭, 그러니까 압류권, 연약한 멘틀이다. 물렁물렁한 멘틀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두 개, 해양지각과 딱딱한 멘틀 상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판이라고 그런다. 판은 다른 말로 암권 혹은 암석권이라 그런다. 그리고 이러한 판, 암권, 암석권은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결국에 이제 판 구조론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판 구조론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이 판이 움직인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해령은 무엇이냐? 바로 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다. 근데 멘틀 대류가 왜 해령에서 상승하느냐? 이유는 모르겠지만
장력이 작용을 해서 이 장력이,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 장력이 판에 작용을 했고 그 판이 양쪽으로 잡아당겨지니까 약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에서 이 멘틀 대류가, 그러니까 연약권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제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생기는 거겠죠. 이러한 상황이 바로 해령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령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헤스와 디츠가 뭐 어떻게 어떤 것을 보고 해양저 확장설을 만드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해령 주위에서 지열이 높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멘틀 대류가 상승하니까. 그리고 당연히 멀어질수록 지열이 낮아진다.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다음에 해저로 분출된 용암은 당연히 멘틀 대류의 상승부니까 해령에서 이제 새로운 용암이 만들어지고 용암이 분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용암이 식어서 새로운 해양지각을 만든다. 근데 그 새로운 용암은 현무암질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해양지각도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당연히 해령 부근에는 현무암이 분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무한정 늘어나냐? 그것이 아니다. 해구에서 해양지각이 소멸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연류량 그래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연류량 그래프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것보다 해령에서 연류량이 가장 높고 해령으로 더 멀어질수록 연류량이 이렇게 쭉 낮아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본 건 뭐냐?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현상을 나타낸 거예요. 현상.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해양저 확장설을 확증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해양저가 확장이 된다면 이러한 현상들을 관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해양저가 확장해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해양저가 확장을 한다는 증거가 필요한 거겠죠. 그 증거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가 무엇인지 보도록 합시다.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시험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지구과학 시험에 이 네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변환단층의 존재. 두 번째, 해양지각의 나이. 세 번째, 고지자기 분석. 네 번째, 해양저 시추 결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변환단층입니다. 이 변환단층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그림이 대충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대체 뭘 나타내고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xis of Mid-Ocean Ridge. 이게 바로 해령입니다. 해령인데 이 해령을 보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네.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해령이 아까는 뭐 일자로 이어지는 것처럼 생겼지만 그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실제로 해령을 보면 이렇게 해령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끊어져 있어요. 해령은 이어져 있지 않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해령이 끊어져 있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그것이 바로 변환단층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해령에서는 아까 뭐라 했죠? 멘틀 대류의 상승부로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는 곳이랬죠? 그리고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 장력이 작용을 해서 계속 해령 양 옆에 판이 계속 당겨지고, 그리고 그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들이 계속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초록색 화살표를 보면 양쪽으로 잡아당겨지는 이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죠? 보이죠? 자, 근데 이 트랜스폼 폴트라는 곳을 봐봐요.
이곳은 어디냐면 해령과 해령 사이의 공간입니다. 해령과 해령 사이의 공간이야. 이 부분. 이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초록색 화살표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해령 위에 헬기를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해양지각이 판이 당겨지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화살표로. 또 이렇게. 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보면, 화살표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진. 땅과 땅이 적어도 수십 킬로, 수백 킬로가 되는데, 많게는 이제 수천 킬로미터가 되는데, 이 빨간색 길이가, 그 빨간색 길이 해당하는 곳이 다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그럼 당연히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것은, 지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매우 얕은 곳. 그러니까, 얕은 지진. 천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바로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 합니다. 이 천발 지진이라는 것은 지하,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하 100km 이내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모두 천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부분은 어쩌냐? 다른 색으로 하겠습니다. 주황색으로 할게요. 자, 이런 부분은 그럼 지진이 발생하지 않느냐? 네,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판이 확장되는, 그러니까 해양저가 확장되는 방향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사실 속력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그러면 지진이 대체 어디서 발생하느냐? 바로 쌤이 아까 말한 이 빨간색 변환단층, 이것을 이제 변환단층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해령 부분. 해령에서는 이제 마그마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계속 해저가 확장이 되니까 화산 폭발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작은 지진들이 그러니까 작은 지진이 아니라 천발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글을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그것을 바로 변환단층이라고 한다. 다음에 해령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죠. 플렉처존. 단열대 파세대라고 하는데, 방향이 같은 곳, 해양저의 확장 방향이 같은 곳을 이제 해령과 멀리 떨어진 곳, 그러니까 플렉처존, 단열대 파세대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 이동 방향과 속력이 같거든. 판의 이동 방향과 속력이 같아지니까. 쉽죠? 자, 이게 왜 그러면은 해양저 확장설의 강력한 증거일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해양저가 확장을 해야지만이, 해양저가 해령을 중심으로 확장을 해야지만이 변환단층이라는 곳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변환단층에서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저가 확장을 해야지만이. 또 이렇게 해령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또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동시에 설명을 하려면 이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저가 확장을 한다. 판이 계속 움직인다. 해령을 중심으로. 그래야지만이 이러한 변환단층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환단층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해양저 확장설의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또 볼까요? 자, 이곳은 대서양입니다. 대서양. 자, 오른쪽 아래 이곳이 어딜까요? 이곳이 남미예요. 남미. 그리고 이곳을 보면은 어딜까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자,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가 남아메리카.
남미. 자, 대서양에 물을 쫙 뺀 모습인데, 자, 여러분들 배난단층과 해령을 한번 찾을 수 있겠어요? 한번 찾아볼래요, 지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해령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해령부터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해령을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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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됐네요. 됐나요?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나요? 자, 해령이 이렇게 일자인 줄 알았지만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뭘 배웠죠? 배난단층을 배웠죠? 배난단층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배난단층만 파쇄대 말고 배난단층 해령과 해령 사이, 해령과 해령 사이, 해령과 해령 사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자, 배난단층과 해령에서 뭐가 일어난다 했죠?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배난단층에서는 특히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 왜냐? 지각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정확히는 판의 이동 방향이겠죠? 근데 해령에서는 천발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 활동도 일어나겠죠. 왜? 멘틀 대류의 상승부, 마그마가 상승하는 곳이니까. 이해가 되죠? 자, 정답을 한번 봐볼까요? 그쵸? 빨간 점이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곳, 그 다음에 검은색 선이 뭐다? 해령이다. 자, 그럼 보면은 딱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자, 이 부분은 선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 선이 있지만 지진이 일어나지 않네요. 왜 일어나지 않아? 배난단층이 아니니까. 거기는 판의 이동 방향도 같고, 그리고 속력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배난단층의 다른 예시입니다. 뭐 사람들이 이제 그려져 있고, 자, 뭐 현재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현재 활동 중인 배난단층, 이 안경 낀 아저씨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체크무늬 아저씨, 그 다음에 체크무늬 아저씨의 여자친구분 이렇게 있네요. 자, 한번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라고 쌤이 이렇게 사진 자료를 많이 가져온 거예요. 자, 오늘은 배난단층까지 하겠습니다. 쌤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쉽게 이해시키고 싶어서 말들도 많이 하고 했지만 사실 배운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워낙에 이제 새로운 단어들도 많고 생소한 개념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짧은 내용을 아주 길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똑똑하니까 조금만 들어도 다 알아먹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해양적 확장설의 두 번째 증거, 해양지각의 나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바로 선생님이 있는 그런 온라인 클래스 라이브 맞죠? 온클 라이브에다가 바로 질문을 올려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